야, 기집애가 무슨 군이냐? 이거나 뒤집어 써라! 순식간에 머리를 타고 흐르는 염색약, 미용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 여군 3스타였습니다. 재개발 갑질과 조폭 세력을 무너뜨린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가을 저녁 무렵입니다. 낡은 간판들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골목 한쪽에 자리한 마리헤어 미용실의 형광등이 따스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미용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52세, 대한민국 최초 여군 3스타 중장. 어깨 위에 빛나는 별 3개가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군복만 입고 살아왔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미용실 안은 소박했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울 앞에는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 벽에는 각종 미용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최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은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염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평생 검은 머리만 유지해 왔는데 이번엔 좀 밝게 해볼까 해서요. 최마리는 강은주의 머리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서. 강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50대 여인.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최마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죠? 아,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군인입니다. 강은주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곧 은퇴 예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더욱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시겠네요. 최마리는 염색약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미용실이 그녀에게는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이 가게 오래 하셨어요?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혼자 시작한 거예요. 최마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 가게가 제 전부거든요. 강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이별과 상실을 겪어봤습니다. 염색약이 머리에 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두피를 자극했습니다. 강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은 모습. 하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시라니 대단하세요. 요즘 여자분들 중에 군인 하시는 분 많지 않은데. 최마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30년간 해온 일이에요. 강은주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별 3개까지 달았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별 3개요? 최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장군님이세요? 강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장이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염색하고 싶어서 온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최마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욱 정성스럽게 해드려야겠네요. 미용실 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주민들의 소소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강은주는 이런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장군님, 은퇴하시면 뭘 하실 계획이세요? 최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군인으로만 살아와서 다른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강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 보려고 해요. 염색약이 완전히 발라졌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최마리는 강은주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편하게 계세요. 강은주는 차를 마시며 미용실 분위기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작은 화분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리된 도구들. 모든 것이 최마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조국을 지키던 일에서 벗어나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장군님, 최마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여자로서 그 자리까지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은주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거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총 5명이었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철호였습니다. 미용실의 따뜻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은주는 거울을 통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머리에는 아직 염색약이 발라진 상태였습니다. 최 사장, 박철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요. 최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가게는 제게 너무 소중해요. 소중하다고? 박철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곧 철거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 동네 전체가 우리 집안 땅이에요. 아버지께서 재개발 허가 받으셨거든요. 강은주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키운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최마리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남편의 유산이에요. 이 가게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런 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박철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후면 철거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더 곤란해질 거예요. 박철호의 부하들이 미용실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거울을 만지작거리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화분을 건드렸습니다. 위협이 메시지였습니다. 최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제발이에요. 다른 곳으로 갈 돈도 없어요. 이곳이 제 전부라고요. 전부라. 박철호가 최마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더 빨리 포기하는 게 좋겠네요. 미련 갖지 말고 말이에요. 그 순간 박철호의 시선이 거울에 비친 강은주에게 닿았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손님도 있네요. 박철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곧 문 닫으니까 다른 데 가세요. 강은주는 거울을 통해 박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 안 들려요? 박철호가 짜증을 내며 강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귀가 먹었나? 최마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손님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닥쳐. 박철호가 최마리를 밀쳐냈습니다. 최마리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강은주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강은주 바로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줌마 못 들었어요? 여기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강은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염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철호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박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은주가 여전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염색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박철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염색약통을 발견했습니다. 염색이 그렇게 중요해요? 박철호가 염색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최마리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철호가 염색약통을 강은주의 머리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용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철호의 부하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마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경악했습니다. 강은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염색약이 강은주의 얼굴과 옷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됐죠? 박철호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염색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강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박철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철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결심이 섰네요. 박철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강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강은주가 말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으며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구분하는 법 말입니다. 최마리는 강은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해 보였던 여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박철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은주가 완전히 일어서서 박철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는 밖에서 하죠. 여기는 영업하는 곳이니까요. 그녀는 미용실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모습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철호와 부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은주는 미용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머리와 옷이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철호와 부하들이 의아해하며 뒤따랐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은주는 의도적으로 CCTV가 없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로 터득한 전술적 사고였습니다. 야, 아줌마. 박철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강은주는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양쪽 벽 사이에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5명이 동시에 달려들기에는 제약이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박철호 일당을 마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염색약 얼룩과 함께 그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뭘 이야기하자는 거야? 박철호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잘못 걸렸어. 강은주는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지고 발 간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전투 준비 자세였습니다. 저 여자 뭐야? 부하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철호는 강은주의 변화를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조직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덤벼.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강은주는 한 발짝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관절을 비틀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으악! 첫 번째 부하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강은주는 낮게 몸을 숙이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다른 한 명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숨이 막힌 부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철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한 여자에게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당신 누구야? 박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은주는 넘어진 부하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은주, 대한민국 육군 중장입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장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별 3개를 의미했습니다. 장군? 남은 부하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정확히는 3스타입니다. 강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나라를 지켜온 군인이죠. 박철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박철호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폭력? 강은주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염색약을 뒤집어 쓴 피해자가 자신을 지킨 것뿐입니다. 박철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먼저 물리적 공격을 가한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은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철호 씨죠? 재개발 업체 아들이라고 했나요? 어떻게 제 이름을? 박철호가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정보 수집하며 살았으니까요. 강은주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박성호, 이 일대 건물주죠. 그리고 당신은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조폭? 박철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은주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원하는 거야? 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마리 씨와 이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당장 중단하세요. 그건 불가능해. 박철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고 투자자들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강은주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강제 퇴거나 협박 없이 말입니다. 박철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써왔던 방법들이 모두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강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강은주는 바닥에 신음하고 있는 부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철호도 따라서 내려다봤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부하들이 한 여자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박철호가 마지막 허세를 부렸습니다. 내 뒤에는 더 큰 힘이 있다고. 그 힘이 군대보다 큰가요? 강은주가 반문했습니다. 박철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역 유지라고 해도 국가기관과 맞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은주는 부하들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경고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예요. 부하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모두 강은주를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세요. 강은주가 명령했습니다. 박철호와 부하들은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강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있던 별 3개처럼 말입니다. 전우의 아내라고 했나?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 싸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군요. 그녀는 미용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염색약 얼룩이 있는 머리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오늘 밤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여군 3스타 중장, 미용실에서 조폭과 충돌. 화면에는 골목길 CCTV 영상과 함께 강은주의 군복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강은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이렇게 빨리 언론에 노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참, 조용히 은퇴하려고 했는데. 강은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박철호가 변호사와 면담 중이었습니다. 어젯밤 체포된 그는 하룻밤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석이 가능한 거죠? 박철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손을 쓰셨습니다. 정치권 인맥이 움직였어요. 박철호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박성호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그 여자, 강은주 때문에 우리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됩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민간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곧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은주의 직속 상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사건에 연루되다니. 한 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간 폭력 사건에 군 고위 간부가 연루되면 군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다른 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 시각 마리헤어 미용실에서는 최마리가 홀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동으로 미용실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강은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강은주가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어젯밤 염색약 얼룩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군님. 최마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강은주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마리 씨는 어떠세요?
어젯밤 일로 놀라셨을 텐데. 최마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강은주는 최마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남편은 장군님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전사한 군인이었어요. 최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김상현 하사였어요. 3년 전 훈련 중 순직했습니다. 최마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조문 오셨었는데 기억하세요? 강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훈련 사고로 잃은 젊은 하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오열하던 아내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최마리 씨, 강은주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셨군요. 네. 최마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 미용실은 남편이 남긴 전부예요. 유족 지원금으로 차린 작은 가게죠. 강은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후의 아내를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왜 처음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장군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최마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편하게 계셨으면 했거든요. 그 순간 강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은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장님, 긴급히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전화를 끊고 최마리를 바라봤습니다. 국방부에 가봐야겠어요. 아마 어젯밤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장군님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최마리가 걱정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강은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강은주는 상급자들 앞에 섰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중장님, 한 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강은주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군 고위 간부가 민간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장이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문제 삼고 있고요. 정당방위였습니다. 강은주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 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장님, 앞으로 이런 일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강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조국을 지켜온 자신이 한 시민을 보호한 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은퇴 전이라도 징계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강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은주는 복도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이 3개라도 세상의 불의 앞에서는 무력한 건가? 강은주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마리로부터였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세요? 걱정됩니다. 강은주는 문자를 보며 다시 결심했습니다. 전후의 아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군 생활에 흠집이 나더라도 말입니다. 한편 박철호는 아버지 박성호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조급하게 굴지 마라. 박성호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곧 압박을 받을 거다. 군에서도 골치 아파할 테니까. 박철호는 아직도 어젯밤의 굴욕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한가? 박성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는 모두 똑같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호는 아버지의 말대로 용역들을 대동하고 본격적인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새벽 5시 마리헤어 미용실 앞에 대형 트럭들이 도착했습니다. 헬멧을 쓴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든 상인들은 즉시 나오세요. 확성기 소리가 골목 전체를 깨웠습니다. 최마리는 잠옷 차림으로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수십 명의 용역들이 철거 장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최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용역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합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나왔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된 주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았습니다.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지만 이미 용역들의 작업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첫 번째 가게의 간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단하세요. 강은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용역 팀장이 강은주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여군 장군님이시네요. 하지만 여기는 합법적인 철거 현장입니다. 강은주는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강은주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또 만나네요. 박철호 씨. 강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요? 박철호가 비웃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강은주는 주민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은 철거를 군인 신분으로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최마리가 강은주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가게는 제 남편의 유산이에요. 강은주는 최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용역들의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해머 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삶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오후 강은주는 다시 국방부에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중장님, 대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또다시 민간 사안에 개입하려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은주가 항변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군 고위 간부가 정치적 사안에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강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정치적 사안이라니요? 그냥 시민을 도우려고 한 것뿐인데. 재개발은 정치적 이슈입니다. 첫 번째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장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군인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은퇴까지 2달 남았습니다. 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그것이 중장님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은주는 복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염색약 얼룩이 남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얼룩진 머리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 3개라도 세상의 불의 앞에서는 무력한 건가? 강은주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시민, 전우의 아내를 지키는 일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권력과 법의 벽 앞에서 군인의 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은주는 아파트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철거 현장 리포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평생 살던 곳에서 쫓겨나니 갈 곳이 없어요.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죠? 이사 갈 돈도 없는데. 젊은 엄마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은주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 사이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마리로부터였습니다. 장군님, 내일부터 임시로 다른 곳에서 장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은주는 문자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전우의 아내가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머리까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할 때가 왔습니다. 박철호와 박성호의 비리를 파헤칠 작정이었습니다. 군인의 별은 국민을 지키라는 사명이지 장식품이 아니야. 강은주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은주의 눈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은주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조사를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군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정보사령부 출신 동기들, 법무관 후배들, 그리고 민간으로 전출한 전우들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활용했습니다. 새벽 4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성호의 재개발 회사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았고 행정 절차도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이상하군.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6개월 만에 허가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녀는 동기인 김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현재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새벽에 웬 전화야? 김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부탁이 있어. 강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라는 사람 알아? 강남 재개발업체 사장. 아, 그 사람? 김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 사람을 찾고 있어?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강은주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정치권과 연결이 깊어서. 어떤 정치권? 강은주가 추궁했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하고 청와대 쪽에도 라인이 있어.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철수 의원하고는 아주 가깝다고 알려져 있어. 강은주는 김철수 의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재개발 관련 법안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준호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강은주가 간청했습니다. 은주야. 김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뭔가 큰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군인이 이런 일에 개입하면 위험해. 이미 휘말렸어.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 오전 10시 강은주는 과거 동료인 이상훈 대령을 만났습니다. 현재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그는 각종 정보에 밝았습니다. 선배님, 이 사안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상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호 뒤에는 정말 큰 세력이 있어요. 어떤 세력?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이상훈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폭 조직과 정치권, 그리고 일부 재벌까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예요. 재개발 이권으로 수백억을 챙기는 구조죠. 강은주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동네 재개발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구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증거는 있어?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상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뒤에서는 그 순간 이상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은 후 그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이상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선배님 동향을 주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강은주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의 조사 활동이 이미 상부에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누구 지시야?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상훈이 곤란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선배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오후 2시 강은주는 국방부에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실에서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은주 중장, 감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활동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강은주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군인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시죠. 강은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와의 통화, 이상훈과의 만남,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은주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장님이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은주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조사를 하는 것을 정치적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은주가 항변했습니다. 진실? 감찰관이 비웃었습니다. 중장님이 알아야 할 진실은 군인의 본분뿐입니다. 그날 저녁 강은주는 집에 돌아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권력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마리로부터였습니다. 장군님, 오늘 박철호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무서워요. 강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조사에 매달리는 사이 최마리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중장님의 조사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밤 10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납시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강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고 진짜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싸움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밤 10시 강은주는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박성호 건설의 전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호 밑에서 5년간 일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강은주는 그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죠? 제 누나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호 그 자식들이 누나를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이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박성호의 모든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강은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휴대폰 플래시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로비 자금, 공무원 매수 내역, 조폭 고용 장부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강은주가 감탄했습니다. 더 있어요. 이민수가 USB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들도 있어요. 박성호가 김철수 의원과 나눈 대화, 공무원들과의 거래 내용까지요. 강은주는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이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군님이 나서신 걸 보고 용기가 났어요. 그 순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이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강은주는 서류와 USB를 챙기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30분 후 강은주는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민수가 건넨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김철수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재개발 허가를 위한 로비 자금이 언급되었고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는 토지 매입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강은주는 김준호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은주야. 김준호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정말 확실해?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김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이야. 이걸 공개하는 순간 너는 엄청난 보복을 받을 거야. 강은주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관없어. 이미 각오했어. 그날 오후 강은주는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그리고 CBS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동시에 검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도가 있는 강은주의 고발이었기에 검찰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에서 특종 보도가 나갔습니다. 재개발 비리 의혹, 여군 3스타가 폭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민수가 제공한 서류들과 녹음 파일 내용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김철수 의원의 음성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허가건 우리가 처리해주지.
대신 예의는 지켜야지. 김철수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박성호의 음성도 나왔습니다. 의원님께 5억, 구청장한테 2억이면 될까요? 방송이 나간 직후 박철호는 아버지 박성호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박철호가 당황해했습니다. 박성호는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지? 이민수 그 자식이 배신한 것 같아요.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식을 찾아라. 박성호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강은주도 가만두지 마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박성호 건설 사무실과 박성호의 자택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강은주는 뉴스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호가 말이에요. 미용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최마리를 위협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어? 최마리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은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박철호 씨. 강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강은주를 보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이 망가뜨린 거예요.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철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쓰리스타 장군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죠. 강은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3개월 후 가을이 깊어진 골목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되었고 주민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박성호와 박철호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김철수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였습니다. 마리헤어 미용실은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강은주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은주 본인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마리는 매일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염색을 마저 해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3시 미용실 문이 열리며 강은주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과 같은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염색약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군님. 최마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은주라고 불러주세요. 강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퇴했거든요. 강은주는 지난 3개월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고 각종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가 선택한 것은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최마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강은주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마리는 강은주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때 염색을 제대로 마무리 못 해드렸잖아요. 이번엔 정말 예쁘게 해드릴게요. 강은주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3개월간 그대로 두었던 염색약 얼룩이 이상하게 정감이 갔습니다. 아니에요. 강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머리 그대로 두고 싶어요. 왜요? 최마리가 의아해했습니다. 이 얼룩이야말로 제가 쌓은 흔적이니까요. 강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군복을 입으며 얻은 훈장보다 더 소중해요. 최마리는 강은주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 얼룩진 머리가 그녀에게는 진정한 용기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럼 세팅만 예쁘게 해드릴게요. 최마리가 말했습니다. 강은주는 최마리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받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염색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마리 씨, 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최마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장군님 같은 분을 롤모델로 여겼어요. 강은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롤모델로 여긴 젊은 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상현 하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강은주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마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간 거예요. 후회는 없을 거예요. 두 여인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강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동네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잖아요. 꽃다발이 강은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 송이의 꽃들이 그녀의 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받은 어떤 표창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은주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미용실 안이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군님,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강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군복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강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 사실 거예요? 최마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강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가 좋아졌거든요.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강은주 주변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미용실에는 강은주와 최마리만 남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주 씨. 최마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강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았어요. 강은주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머리까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군인의 별은 국민 속에서 빛날 때 가장 값진 훈장이다.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있던 별 3개를 벗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빛나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신념의 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골목길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은주는 미용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쓰리스타 장군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 강은주로서의 삶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인 생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년이 감히 내 머리에 와인을 붓다니! 어머님, 이제 이 집도 제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의 땅 문서 위조, 친구들 앞에서의 모욕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막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족 갈등 드라마 속 숨겨진 반전과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이금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몸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낡은 한복 저고리를 입고 마당으로 나서니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 깊숙이 스며듭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쓸 때마다 나는 바스락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장독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장독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된장의 숙성 상태를 확인합니다. 짙은 갈색 된장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오래 된장이 참 잘 익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 된장으로 아들과 손주 그리고 며느리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받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어제 담가둔 무와 배추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된장국에 들어갈 감자와 양파를 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며느리 세영이 요즘 들어 부쩍 차가워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영이가 좀 차갑긴 해도 아들이 사랑한다니 내가 안아야지.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 하는데 속으로 되뇌며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서울에서 자란 며느리가 시골살이를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하지만 가끔은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침 7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10살 손주 하늘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는 하늘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금옥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늘이가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해줄게. 이어서 아들 도연이 나타납니다. 4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몸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금옥은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 세영이 나타납니다. 세련된 잠옷차림에 단정히 빗은 머리 그리고 화장까지 완벽하게 마친 모습입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인사입니다. 금옥은 그래도 반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뭘 감사하긴. 가족인데.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로 바쁘고 세영은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합니다. 하늘만이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가 맛있다며 연신 칭찬합니다.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더 맛있게 해줄게.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금옥은 며느리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세영이 가끔 보내는 시큰둥한 표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침을 마친 후 도연은 출근 준비를 하고 세영은 하늘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갑니다. 혼자 남은 금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른 봄이라 산 곳곳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금옥을 존경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울에서 온 며느리가 시골살이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더라.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예의를 지켜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금옥의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금옥으로서는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가 되어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방과 후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늘의 일과입니다. 할머니, 이 상추 언제 다 자라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단다. 봄이 오면 더 빨리 자랄 거야.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금옥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움 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금옥은 이런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모든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금옥은 홀로 마당에 나서서 별을 올려다봅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 후 금옥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동창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평소 시골에서만 지내던 금옥에게는 특별한 외출이 될 것입니다. 도연아, 엄마가 서울 나들이 좀 다녀와도 될까? 물론이죠, 엄마. 오랜만에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좋겠네요. 아들의 흔쾌한 동의를 받고 금옥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래된 한복을 꺼내어 다리미질을 하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금옥은 일찍부터 분주히 준비합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간단한 화장까지 마치니 한결품이 있어 보입니다. 세영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오늘 참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네요. 칭찬인지 비꼬는 말인지 애매한 톤이지만 금옥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단정히 해야지.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금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함께 며느리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동창회 장소는 서울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금옥도 반가운 마음에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금옥아, 요즘 어떻게 지내? 며느리는 잘해? 친구 하나가 물어봅니다. 금옥은 이때다 싶어 며느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세영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서울 명문대 나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집안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그래, 정말 좋겠다. 요즘 며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반응에 금옥은 더욱 신이 납니다. 평소 마음 한편에 있던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 칭찬에 더욱 열을 올립니다. 성격도 차분하고 교양도 있고 우리 하늘이도 잘 돌봐줘.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그런데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세영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어져 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크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뭘 안다고 자꾸 간섭이야. 정말 답답해 죽겠어. 금옥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분명 자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금옥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세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매일 된장찌개에 김치찌개만 해대고 옷도 맨날 한복만 입고 다니고 정말 구시대적이라니까. 금옥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생 정성을 다해 차린 음식과 전통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다니.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세영이 금옥을 발견하고는 술에 취한 채로 다가옵니다. 얼굴에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제 자랑은 집에서나 하시지 여기서 창피하게 뭘 그렇게 떠벌려요?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집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이쪽을 주목합니다. 금옥은 당황스러워하며 일어서려 하지만 세영이 막습니다. 어머님, 시골에서 올라오셨으면 조용히 계시지. 왜 여기저기서 저를 자랑하고 다니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시고. 세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세영이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들더니 금옥의 머리 위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붉은 와인이 금옥의 곱게 빗은 머리와 한복을 적시며 흘러내립니다.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다른 손님들은 경악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금옥의 친구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금옥은 와인에 젖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체면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금옥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순간입니다. 세영아.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영은 이미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며 한마디 더 던집니다. 앞으로는 저를 함부로 이용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금옥의 친구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금옥을 부축합니다. 누군가 물티슈를 가져와 와인을 닦아주려 하지만 한복에 밴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금옥아, 괜찮아?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친구들이 분노하며 말하지만 금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치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상황을 수습하려 하고 몇몇 손님들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지만 금옥에게는 모든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결국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레스토랑을 나서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옥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감싸려 했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와인에 젖은 한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까지 밀려옵니다. 금옥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아닌 깊은 상처와 절망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옥은 와인에 젖은 한복을 벗으며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아직도 와인 냄새가 납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그날의 치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적시지만 마음의 상처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어제 일을 목격했는지 이야기가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금옥이 시장에 나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기 며느리한테 와인 맞은 할머니 간다. 아이고, 저런 며느리를 뒀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체면도 없지. 어른한테 그럴 수가 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금옥의 귀에 들려옵니다. 평생 동네에서 존경받던 금옥이 하루아침에 불쌍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으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문은 더욱 부풀려져서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금옥이 며느리에게 뺨까지 맞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꾸중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 체면도 생각 안 하고. 이런 말들이 오히려 금옥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동정의 시선이 때로는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금옥은 도연이 외출한 사이 집 정리를 하다가 세영의 방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서류에는 세영의 이름과 함께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결혼신고서 같아 보이는데 날짜가 도연과 결혼하기 몇 년 전입니다. 금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혼신고서입니다. 같은 남자와의 이혼 서류인데 역시 도연과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금옥은 충격에 주저앉고 맙니다. 며느리 세영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위장 결혼이었는지 진짜 결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간 고민에 빠진 금옥은 결국 결심을 합니다. 오는 주말이 제사일인데 그때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제사 당일 도연의 삼촌과 고모,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나누는 자리에서 분위기는 화기애애야 합니다. 세영도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우리 세영이가 정말 예쁘게 차려입었네. 역시 서울 사람은 달라. 친척들의 칭찬에 세영은 겸손한 척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옥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 금옥이 조용히 일어서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조용히 놓습니다. 세영아, 이게 뭐니? 갑작스러운 금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어머니, 그게 뭔데요? 내 과거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 서류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니? 금옥이 서류를 꺼내 보이자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결혼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본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세영이가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고? 도연이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내의 과거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세영아, 이게 정말이야? 왜 이런 걸 숨겼어? 세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건 예전 일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친척들도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금옥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세영아, 솔직히 말해봐. 이게 위장 결혼이었니? 아니면 진짜 결혼이었다가 파혼한 거니? 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반격에 나섭니다. 어머니가 제 사생활을 이렇게 캐내서 공개하는 게 맞나요? 설령 과거에 뭔 일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도연 오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내가 나한테 와인을 부은 게 행복한 거야? 금옥의 말에 친척들이 더욱 놀랍니다. 와인 사건을 모르던 사람들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금옥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분위기는 점점 세영에게 불리해집니다. 친척들은 세영의 과거 은닉과 시어머니에 대한 무례함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도연이가 너무 속았구나. 하지만 세영의 눈빛에는 굴복의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결심이 서린 것 같습니다. 잠시 성공한 듯 보였던 금옥이지만 세영의 표정을 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낍니다. 어머니, 과거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시는군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세영의 마지막 말에 담긴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금옥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제사 이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과거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영은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금옥만이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영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금옥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어디에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지 집안의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금옥이 시장에 나간 사이나 밭일을 하러 나간 틈을 노려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이제 진짜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드리죠. 세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음험한 미소를 짓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입니다. 어느 날 오후 금옥이 하늘을 데리고 동네 병원에 다녀온 사이 세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금옥의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 안에는 집과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그리고 금옥의 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옥이 평생에 걸쳐 지켜온 재산의 증표들입니다. 이게 다 어머님의 전 재산이군요. 세영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집과 밭, 그리고 뒤편의 임야까지 상당한 규모의 재산입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가치가 아닙니다. 세영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그리고 금옥의 도장까지 몰래 가져갑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원래 자리에 상자를 놓아둡니다. 며칠 후 세영은 도시에 있는 지인을 통해 위조 서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옥이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합니다. 도장까지 찍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이 모든 재산이 제 것이 되는 거군요. 위조 작업을 마친 세영은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면서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제 이 동네 땅이 제 명의가 됐어요. 어머님이 손주 교육비 쓰라면서 증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요? 금옥 할머니가 그러셨다고요? 네, 하늘이 교육에 써달라고 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넘겨주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슈퍼 사장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영은 또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미용사에게 말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사양했는데 어머님이 고집을 피우셔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어요. 시골 땅이지만 하늘이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시니까요. 아이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두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며칠 사이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집니다.
금옥이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옥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 할머니 하나가 다가옵니다. 금옥아, 참 대단하구나.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넘겨줬다면서? 네. 뭔 소리예요? 금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영이가 그러던데 내가 손주 교육비 써달라고 집과 땅을 다 증여해줬다고. 참 좋은 시어머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전혀 한 적이 없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옥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장롱을 열어 나무 상자를 확인해 보니 겉보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이웃이 찾아옵니다. 금옥 씨, 정말 며느리분한테 재산을 증여하신 거예요? 온 동네가 그 이야기로 시끄러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금옥이 강하게 부인하지만 이웃의 표정은 의아합니다. 그럼 세영 씨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증여 서류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서류요? 금옥의 가슴이 쿵 떨어집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웃이 돌아간 후 금옥은 다시 나무 상자를 뒤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서류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도장의 위치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 상자를 뒤진 흔적이 분명합니다. 세영이가 설마. 금옥의 머릿속에 끔찍한 추측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며칠 후 금옥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네 이장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금옥 씨, 며느리분이 구청에 증여 신고를 하셨대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 땅은 세영 씨 명의가 됐다고 하네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금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증여를 했다고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하다고 하네요. 할머니 도장까지 찍혀 있다고 하던데요. 금옥의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이 밀려듭니다. 평생 지켜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의 치밀한 계략에 의해서 내 손으로 지켜온 집과 땅마저 빼앗기다니.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자 금옥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얼굴이 야위어 보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들 도연의 반응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도연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입니다. 엄마,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금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도연과 마주 앉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의심의 기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정말 땅을 세영이한테 넘긴 거예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도연아, 엄마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 금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엄마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하잖아요. 세영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도연아, 엄마 말을 믿어줘. 엄마는 그런 적이 없어.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서류들이 너무나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엄마 도장이 거기 찍혀 있는 거예요? 세영이가 훔쳐서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금옥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어머니를 의심하는 아들을 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도연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을 했니? 정말로 엄마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지만 도연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엄마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나이 드시면서 기억력이. 내가 그렇게 늙었나? 금옥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밉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세영이 금옥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나 비웃습니다. 도연이 출근한 사이 하늘이 학교에 간 틈을 노려 금옥과 단둘이 마주섭니다. 어머니,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세영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집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영아, 너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니? 그런 짓이요? 저는 그냥 제가 받을 것을 받은 것뿐이에요. 받을 거? 내가 언제 내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세영이 소파에 편안히 앉으며 다리까지 꼬고 말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시골 할머니가 서울 사람을 깔보고 동창회에서까지 저를 이용해서 자랑하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니? 이제 시골집 할머니 신세는 끝이에요. 체면도 땅도 다 제 것이죠. 세영의 말이 끝나자 금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내가 바보였구나. 맞아요. 어머니가 바보였어요. 저를 만만하게 봤으니까. 세영은 일어서면서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참, 이제 이 집도 제 거니까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조심해서 사세요. 집주인에게 밉보이면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금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합니다. 평생 자신이 지켜온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 천지가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세영이 나간 후 금옥은 홀로 남아 오열합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정말 증여한 게 아닐까? 나이 들어서 깜빡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럴 리 없지. 이런 속삭임들이 금옥의 귀에 들려옵니다. 평생 동네에서 신뢰받던 금옥이지만 이제는 그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의 우울한 모습을 보고 걱정합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하늘아.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하늘의 순수한 눈동자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마저 세영의 손에 넘어갈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금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경계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하늘이까지 세영 손에 망가지겠구나. 손주 하늘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세영이 아무리 교묘하게 일을 꾸몄다고 해도 진실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바로잡겠다. 금옥의 마음속에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무너져 있던 마음을 다잡고 일어설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옥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씻고 단정히 옷을 차려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야위어 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강인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다. 금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집을 나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후 금옥은 마침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비록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강인함을 되찾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해. 금옥은 결심을 다지며 가장 단정한 한복을 꺼내 입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박정우 변호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박 변호사는 금옥과 오래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금옥이 젊은 시절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늘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박정우는 금옥의 변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합니다. 평소 활기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옥은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동창회에서의 와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재산증여 위조 사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우선 서류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정우는 금옥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장 날인 부분이 좀 이상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서명 필적도 평소 어머니 글씨와 미묘하게 달라 보입니다. 전문 감정을 받아보면 위조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호의 말에 금옥은 희망을 느낍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필적 감정과 도장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서 증여 신고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옥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옥은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 손주를 보니 마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할머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녀왔단다.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를 지키는 일이야. 하늘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합니다. 할머니, 저녁에 뭐 먹을까요? 하늘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줄까? 좋아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늘의 밝은 웃음소리가 금옥의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박정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금옥은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감정 결과 서류가 위조된 것이 확실해졌어요. 정말요? 네, 도장 날인 부분의 잉크 성분이 다르고 필적도 명백히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금옥은 눈물이 핑 돕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증여 무효 신청도 해야 하고요. 다 박 변호사님께 맡길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요. 박정우는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고발장을 작성합니다. 한편 세영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금옥이 며칠째 조용히 지내는 것을 보고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확실해졌죠? 세영은 도연에게 말합니다. 도연도 어머니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증여를 했었는데 깜빡했었나 보다 생각합니다.
세영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잘해줘야 해. 나이 드시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물론이죠.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예요. 다만 이제는 제가 집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겠지만요. 세영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동네 이장이 급히 찾아와서 말합니다. 세영 씨, 큰일 났어요. 경찰이 찾아와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더라고요. 경찰이요? 무슨 일로요? 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서류 위조 건으로 조사한다고 하네요. 금옥 할머니가 고발을 했나 봐요. 세영은 당황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뭘 위조했다는 건가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설마 위조 사실이 들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금옥이 손주 하늘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입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응, 할머니가 중요한 일을 해결했거든. 어떤 일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를 괴롭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늘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웃고 있으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머니가 웃으니까 저도 기뻐요. 금옥은 하늘을 꼭 안아줍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하늘이까지 세영 손에 망가지겠구나. 반드시 바로잡겠다. 금옥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강철 같은 의지가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립니다. 동네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봄맞이 행사로 마을 회관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영도 당당하게 참석해서 마치 자신이 이 동네의 새로운 지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제 이 동네 땅 상당 부분이 제 명의예요.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내볼 생각이에요. 세영은 다른 주민들 앞에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다 넘겨주셨다고요? 네, 어머님이 손주 교육비로 쓰라고 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증여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양했는데 고집을 피우셔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죠. 세영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금옥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옥 할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오늘 안 오시나? 아, 어머님은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세영은 금옥이 치매에 기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의 동정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금옥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계산입니다. 바로 그때 회관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금옥이 박정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뒤따라 경찰관 2명도 함께 들어옵니다.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금옥 일행에게 집중됩니다. 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려 합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 웬일로 나오셨어요? 세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금옥은 차분하게 회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며칠 전까지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금옥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단호한 톤입니다. 며칠 전부터 온 동네에 제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류까지 다 있잖아요. 세영이 당황하며 끼어들지만 금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금옥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립니다. 박정우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정우는 감정서를 펼쳐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 서류들은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도장 날인 부분의 잉크 성분이 다르고 필적도 명백히 위조된 것입니다. 회관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정말요? 위조라고요? 그럼 세영 씨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어머님이 직접 해주신 거라고요. 세영 씨,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관이 나서서 말합니다. 장세영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세영이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이건 누명이에요. 정말로 어머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세영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변합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를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세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하지만 금옥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세영아, 내가 먼저 선을 넘었다.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훔치려 했으니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지. 금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한 정의감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세영에게 수갑을 채우자 회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진짜 위조였구나. 금옥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신 거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세영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도연 오빠는 저를 믿어주시겠죠? 하지만 도연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아내의 위조 행각을 알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세영이 완전히 끌려간 후 금옥이 다시 한번 회관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으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모두 똑똑히 보시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옥의 말에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입니다. 박정우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증여 무효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인 이금옥 어르신께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금옥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된 것을 축하하는 박수입니다. 금옥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금옥은 박정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서 판결을 듣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립니다. 피고인 장세영은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위자료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또한 위조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고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금옥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세영은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도연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철없는 아들일 뿐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 말을 믿지 않고 세영이 편만 들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내의 잘못을 알게 된 충격과 함께 어머니에게 상처를 드린 미안함이 복받쳐 오릅니다. 엄마를 의심하고 세영이가 하는 말만 믿었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아들을 보니 금옥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습니다. 도연아, 일어나거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말로 엄마와 하늘이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다오. 금옥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결국은 자신이 낳아 기른 소중한 아들입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듣고 효도하면서 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 학교에서 뛰어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오늘은 할머니와 아빠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 할머니,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응,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을 물리쳤단다. 정말요?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하늘이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기뻐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정확한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할머니가 웃고 있으니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금옥은 손주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세영이 없는 식탁이지만 오히려 더 화목한 분위기입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동안 이런 맛있는 음식을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고마워할 줄 알면 돼. 엄마, 앞으로 저 혼자서도 하늘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정말 마음먹고 하면 못할 게 뭐 있니? 엄마도 도와줄 테고. 도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어머니와 아들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금옥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세영의 말을 믿고 금옥을 의심했던 것을 미안해합니다. 금옥 씨,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세영 씨 말만 믿고 어르신을 의심했네요.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역시 어르신은 마음이 넓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금옥은 이웃들의 사과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일주일 후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장관을 이룹니다. 금옥은 하늘의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어갑니다. 할머니, 벚꽃이 정말 예뻐요. 그렇지? 봄이 오니까 모든 게 새로워 보이는구나. 활짝 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로 흩날립니다.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 같은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물론이지, 우리 하늘아. 할머니가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금옥은 손주를 꼭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후에 찾아온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벚꽃길 끝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 사람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엄마, 하늘아,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먹어요. 네, 아빠. 하늘이 신나게 대답하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 밤 금옥은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봅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땅에서 앞으로도 계속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못된 며느리는 무너졌지만 어머니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옥의 마음속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희망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름다운 밤, 금옥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인 생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